16억짜리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 지금은 찌그러진 냄비 받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최명희입니다. 제 곁에는 평생을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으로 살다 은퇴 후 2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아이처럼 무너져버린 70살 남편이 있어요. 저희는 평생을 바쳐 마련한 강남의 아파트를 16억에 팔아 귀촌이라는 꿈을 샀고 그 꿈의 대가로 14억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혹시 자연인이나 나는 시골에 산다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발 그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화면 속 연예인들의 웃음 뒤에는 수십 명의 스태프와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에는 아무도 없어요. 당신의 전 재산을 집어삼킬 시골의 냉혹한 현실 외에는 말이죠. 제 남편은 평생을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장으로 살며 꼿꼿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이 한평생을 오직 교육에만 전념하며 존경받는 스승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 제가 뒤에서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억척같이 재산을 관리하고 불렸기 때문이죠. 남편의 월급과 얼마 안 되는 제 부업 수입을 모아 30년 전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고 저희가 은퇴할 무렵 그 집은 16억이라는 거금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두둑한 교직원 연금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완벽한 노후 준비였어요. 문제가 시작된 것은 남편이 퇴직하고 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매일 집에서 신문이나 보고 동네 뒷산을 오르는 무료한 일상이 반복되자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남편은 좀이 쑤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저녁마다 전원 생활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들이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뽑아 된장찌개를 끓이고 마당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아봅시다. 평생을 좁은 아파트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땅을 밟고 살아야지. 내 평생 소원이야.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며 충청북도의 전원주택 매물을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의 집들은 하나같이 그림 같았습니다. 하얀 벽에 빨간 지붕, 너른 잔디 마당과 작은 텃밭까지. 남편의 눈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죠. 평생을 저만 믿고 따라와 준 남편의 소원이라니. 저는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여보, 공기부터가 다르지 않아? 폐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야. 진작 내려왔어야 했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들떠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어요. 며칠 내내 부동산 사이트만 들여다보던 남편은 결국 이 집이 아니면 안 된다며 저를 졸라 주말 아침부터 차를 몰았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기분이었죠. 고속도로를 벗어나 굽이진 국도로 접어들자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논과 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이 제 마음속 불안을 조금씩 씻어주는 듯 했어요. 어쩌면 정말 남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길이 평생의 후회로 향하는 외길이 될 줄은.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와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진보다 훨씬, 아니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운 집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 마당 너머로 보이는 하얀 2층 집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집 뒤편으로는 작은 야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죠. 여보, 봤지?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 순간만큼은 저 역시 남편의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부동산 업자가 달려왔고 그는 우리가 집에 반쯤 홀려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집의 장점만 늘어놓았어요. 결국 그날 평생을 신중하게 살아온 제 원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이 채워갈세라 당장 계약해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고 저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그 자리에서 계약금 5천만 원을 송금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귀신에 씬 것이나 다름없었죠. 서울의 16억짜리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골집으로 이사 오던 날 우리는 30년 묵은 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묵은 스트레스를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첫 한 달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고 밤이면 마당에 앉아 서울에서는 보이지도 않던 별을 헤아렸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보는 평온한 미소가 깃들었고 제 고질병이던 두통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했죠. 우리 정말 잘 왔다고. 하지만 그 완벽한 낙원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달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읍내의 작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우리 부부를 향해 가게 주인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서울에서 왔다고 대답하는 순간 구석 평상에 앉아있던 동네 할머니들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무어라 수군거렸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시선에 담긴 날카로운 경계심과 낯선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처럼 저와 그들 사이에 선을 긋는 듯 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유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낯선 시선에서 느꼈던 불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 우리 부부의 목을 조여왔어요. 그날은 남편과 함께 텃밭에 과일나무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여 마음이 평화로워지던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는 땀 흘리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환영 인사 대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두 분 새로 이사 왔으면 마을의 법도부터 배우셔야지. 여긴 서울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가 내민 마을 규칙이라는 것은 기가 막혔어요. 매달 내야 하는 마을 발전 기금 5만 원, 정체모를 청년회비 3만 원, 부녀회비 2만 원 뿐만 아니었습니다. 마을 잔치나 장례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돈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품앗이 문화와 한 달에 2번씩 새벽에 나와 마을길을 청소해야 한다는 규칙까지 조용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려온 우리에게 도시보다 더 빡빡하고 강압적인 공동체의 룰을 들이미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이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평생 가계부를 써온 제 머릿속에서는 벌써부터 돈 나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옆집 남자가 대뜸 우리 집 마당으로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당신들 집 담장이 우리 밭을 반뼘이나 먹고 들어왔어. 당장 허물고 다시 쌓아. 알고 보니 이전 집주인이 경계를 잘못 알고 담장을 세운 것이었는데 그 불똥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튄 것이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좋게 설명하려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측량 기사를 부르는데 50만 원, 인부들을 불러 담장 일부를 허물고 다시 싸는데 200만 원, 총 250만 원이라는 생돈을 길바닥에 버려야 했어요. 남편은 액대만 셈치자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첫 겨울과 함께 찾아왔어요. 11월 싸늘해진 공기에 난방을 켜고 며칠 뒤 날아온 첫 가스비 고지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87만 원. 서울의 48평 아파트에서 한겨울 내내 난방을 해도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죠. 당장 가스업체에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사모님, 거기는 도시가스가 아니라 프로판 가스통을 쓰는 곳이라 원래 서너 배는 비싸요. 그리고 오래된 전원주택은 단열이 안 돼서 열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 정도면 적게 나온 거예요.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한 달 생활비로 300만 원이면 넉넉할 거라던 우리의 계획은 첫 겨울의 난방비. 폭탄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부터 보일러를 최저로 맞추고 집안에서도 내복에 조끼까지 껴입고 생활해야 했어요. TV에서 보던 우아하고 따뜻한 전원 생활은 없었습니다. 그저 매달 날아들 고지서를 걱정하며 추위에 떨어야 하는 처참한 현실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죠. 난방비 폭탄은 거대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어요. 마치 주인이 가난해진 것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낡은 집은 겨울이 깊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몸으로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보일러가 얼어붙어 수리기사를 부르니 출장비만 15만 원을 받아갔고 며칠 뒤에는 수도관이 터져 부엌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수리하는데 또 수십만 원이 뭉텅이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연금과 우리가 가진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건이 터진 것은 가장 추웠던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는지 창고 지붕에 낡은 함석판 하나가 덜렁거렸어요. 남편은 사람을 부르면 또 돈이라며 낡은 나무 사다리를 놓고 직접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극구 말렸지만 평생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남편은 이까짓 거 하나 내 손으로 못하겠냐며 기어코 사다리에 올랐어요. 제가 불안한 마음에 집안에서 수건을 챙겨 나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자 남편이 창고 옆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남편은 고통에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어요. 제 머릿속도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빨리 와달라고, 사람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거기가 오홀이 맞죠? 지금 구급차가 다른 곳에 출동 중이라서요.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최소 50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50분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50분을 기다리라니요. 이게 나라입니까? 하지만 제 절규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57분이었어요. 그 57분 동안 남편은 얼음장 같은 바닥 위에서 신음했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리지 못했을까? 왜 이런 곳에 오자고 하는 남편을 막지 못했을까?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을 치고 또 쳤어요. 구급차에 실려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도시의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퇴부 경골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골절이 너무 심해서 수술이 아주 커질 것 같고 후유증도 각오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남편의 다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전부가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수술은 6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수술실 앞에서 홀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70년의 세월이 흑백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고 그렇게 단단하게 쌓아 올린 우리의 인생이 어쩌다 이 차가운 타양의 병원 복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는 걸까? 수술을 마친 의사는 제게 다가와 남편의 뼈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대퇴부에 기다란 철심을 박고 나사못을 여러 개 박아 넣었다고 무덤덤하게 설명했어요. 수술비와 입원비 중간 정산서가 나왔을 때 저는 숫자를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내야 할 돈만 1,0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남편의 연금과 저축을 합쳐도 상상 이상의 지출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남편은 최소 한 달 이상을 입원해야 했고 그 후로도 몇 달간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병원은 시골집에서 차로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이라 매일 왕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결국 저는 병원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에 월 40만 원짜리 방을 얻어 남편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며 남편을 돌보고 밤에는 그 낯선 방에 돌아와 쪽잠을 자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제 몸이 부서지는 것은 둘째 문제였습니다. 매일 나가는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그리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까지 제 통장의 잔고는 마치 밑빠진 독의 물처럼 눈에 띄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한평생을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며 10원 한 장 아껴왔던 제가 이제는 하루에 수십만 원씩 사라져가는 돈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보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꼿꼿한 교장 선생님으로 든든한 가장으로 살아왔던 남편은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밤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명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짜는 고집 때문에. 우리가 평생 모은 돈, 당신 고생시킨 거, 내가 다 망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괜찮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남편의 등을 쓸어주는 것밖에는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를 원망하기엔 그와 함께 무너지고 있는 제 자신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가여웠어요. 그렇게 병원과 여인숙을 오가는 동안 저 멀리 텅 비어 있을 우리의 시골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꿈과 돈, 그리고 희망을 묻어버린 거대한 무덤 말이에요. 2달 만에 남편은 퇴원했어요. 하지만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남편과 함께 돌아온 그 집은 더 이상 우리의 꿈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추락했던 끔찍한 사고 현장이었고 우리의 돈과 시간을 빨아먹는 괴물이었으며 이제는 남편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2층짜리 전원주택은 휠체어를 탄 환자에게는 최악의 구조였습니다. 남편은 1층 거실과 안방을 벗어날 수 없었고 일주일에 2번씩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날은 전쟁이었어요. 제가 휠체어를 차에 싣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 했습니다. 집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돈을 요구했어요. 남편의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사라진 와중에도 겨울의 끝자락에 터진 보일러는 수리비로 300만 원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재활치료와 약값,
그리고 매달 100만 원에 육박하는 난방비와 관리비.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속도를 보고 있자니 이러다가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죄어왔어요.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남편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를 떠나야겠어요. 당신 병원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서울로 돌아가요, 우리.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어깨만 작게 들썩일 뿐이었죠. 한때 교장 선생님으로서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호령하던 그 드높던 자존심이 아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잠긴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그래, 당신 뜻대로 합시다. 다음 날 저는 당장 읍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내놓았어요. 우리가 4억에 샀던 집, 수리비까지 합치면 5억 가까이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3억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것만 건져도 서울 변두리에 작은 전세 하나는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부동산 사장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시골집 사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 때 반짝했지, 살아보고 다들 학을 떼고 서울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그런 외진 곳은 더더욱 안 팔려요. 일단 3억에 내놔보시고 몇 달 동안 연락 없으면 가격을 더 내리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은 저주가 되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집 앞의 매매 팻말은 비바람에 낡아 너덜너덜해졌어요. 우리는 팔리지도 않는 그 거대한 흉가에 갇혀 매달 수백만 원씩 남은 돈을 까먹으며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탈출구 없는 절망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서서히 바스러져 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어요. 우리가 그 저주받은 집을 내놓은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문의 전화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이제 1억 밑으로 떨어져 있었고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절망이 일상이 되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어갈 무렵 기적처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주말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서울에서 왔다는 30대 중반의 멀끔한 남자였어요. 그는 집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마음에 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품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곧 가장 잔인한 형태로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남자는 우리가 내놓은 가격 2억 8천만 원을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두 분 사정은 딱하지만 여긴 제가 살 집은 아니고 주말에 가끔 내려와서 머리나 식힐 곳이라서요. 이 가격은 좀 2억 2천만 원. 이 가격 아니면 저도 살 이유가 없네요. 싫으시면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우리의 절박함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던지는 가혹한 제안이었습니다. 5억 가까이 들어간 집을 2억 2천에 넘기라는 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이 제안을 거절하면 우리는 이 집과 함께 서서히 말라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앙상하게 마른 남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대신 계약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손에 쥔 돈은 세금과 수수료를 떼고 나니
겨우 2억 남짓. 16억 원의 자산은 그렇게 2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일말의 희망을 품었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우리 동네로 돌아가면 이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익숙한 옛 동네의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제가 부동산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예전에 살던 저 강남 아파트요. 지금 전세는 얼마 정도 하나요? 부동산 사장은 저희를 한번 쳐다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리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르신들, 그 아파트 언제 파셨어요? 지금 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아예 없고요. 매매가만 22억입니다. 작년에 재개발 조합 설립이 확정되면서 완전히 불이 붙었어요. 22억.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곁에서 부축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겁니다. 우리가 16억에 팔아치운 집이 우리가 시골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6억이나 더 올랐다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시골에서 날린 14억 원만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었더라면 얻었을 수억 원의 기회와 30년간 살아온 우리의 보금자리와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마지막 희망까지 모든 것이 소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2억. 그 숫자는 제 남은 생의 모든 색을 앗아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어요. 부동산 사무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와 남편은 해가 저문 옛 동네의 낯선 골목길에 서 있었어요. 30년간 우리의 집이었던 이제는 22억짜리 성이 되어버린 아파트를 멀리서 바라보며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우리의 찬란했던 과거와 돌아갈 수 없는 현재, 그리고 암담한 미래가 그 아파트의 불빛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은 돈 2억으로 자리 잡은 곳은 3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 2개짜리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허름한 집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교직 생활의 명예와 한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잃어버린 그는 이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노인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약값과 월세를 벌기 위해 밤늦도록 동네 세탁소에서 옷수선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찌그러진 냄비 아래에 남편의 얼굴이 실렸던 낡은 교지를 받치며 밥을 차릴 때마다 저는 무뎌진 칼로 심장을 베어내는 듯한 고통을 느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제 14억 원이 그리고 제 남편의 무너진 여생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실패는 의미를 가질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피눈물로써 깨달은 7가지 교훈을 제발 뼛속 깊이 새겨주세요. 첫째, 절대로 바로 사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최소 1년, 사계절을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십시오. 겨울의 난방비와 여름의 벌레, 봄의 농사일은 당신의 환상을 박살낼 거예요. 둘째, 당신의 전 재산을 걸지 마세요. 돌아갈 곳을 남겨둬야 합니다. 시골 생활이 당신을 배신했을 때 돌아갈 최소한의 보금자리는 반드시 도시에 남겨두십시오. 셋째, 병원까지의 거리를 확인하세요.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구급차가 몇 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지 직접 시간을 재보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넷째,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를 보세요. 곧 개발될 것이라는 말처럼 허황된 약속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팔아도 죗값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그곳은 당신의 무덤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생활비를 도시의 2배로 계산하세요. 난방비, 교통비, 그리고 끝없이 터져나오는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당신의 통장은 순식간에 마를 거예요. 여섯째,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세요. 조용한 삶을 원해 떠난 시골이 도시보다 더 피곤하고 집요한 인간관계의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일곱째, TV 속의 삶과 당신의 삶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웃음은 연출이지만 당신의 눈물은 현실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TV 속 환상이 아닌 단단한 현실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비슷한 실수를 하실 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희 부부의 실패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일 거예요. 감사합니다.